위대하신 수령님께 충성을. 확성기가 울렸습니다. 새벽 5시 평양 대동강변 용성 클럽 앞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하 금고실에서는 7명의 여인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철컥.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김정은의 비자금 수천만 달러 어치의 금괴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강철아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금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딱, 딱, 딱. 군화 소리였습니다. 보이부 대좌 조영호였습니다. 7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금괴를 가지고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조영호는 왜 그날 밤 그곳에 있었을까요? 모든 것은 3년 전 강철아의 아버지 김동석이 남긴 한 통의 암호 편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7여인의 탈북을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겁니다. 꼭 성공해라, 힘내라, 탈북기원. 뭐든 좋습니다.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베이징 북한 대사관 관저의 그날 밤은 유난히도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실 불이 꺼진 지 1시간쯤 지났을 무렵 식탁 아래에 숨겨둔 은닉폰에서 희미한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강철아는 천천히 몸을 숙여 그 작은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잡혔다. 단 5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5글자가 의미하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강철아는 숨을 참았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는 대사관 경호원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 끝에서는 야간 당직자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베이징 시내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고 저 멀리 천안문 광장의 조명탑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년 전 평양을 떠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김동석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철아야, 넌 용성 클럽에 가게 될 거다. 거긴 지옥이지만 동시에 천국으로 가는 문이기도 하단다. 당시 강철아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용성 클럽은 김정은의 최측근 간부들만 출입하는 최고급 향락 시설이었고 그곳의 접대원은 평양 최고의 미녀들만 선발됐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넌 그곳에서 귀를 열어야 한다. 눈이 아니라 귀로 들어야 해. 그들이 술에 취해 흘리는 모든 말, 모든 숫자, 모든 비밀을 기억해라. 강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절대 잊지 마라. 아버지는 낡은 은반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태극 문양 4개의 괴가 새겨져 있었고 각 괴마다 작은 숫자가 음각돼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마지막 암호다. 내가 자유를 찾을 때 이 숫자가 길을 열어줄 거야. 강철아는 그때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3년 전부터 이 탈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닉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최봉수 팀장의 메시지였습니다. 김동석 동지는 우리의 영웅입니다. 그분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작전을 계속 진행하십시오. 강철아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반드시 살아남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희생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성 클럽 지하 금고실 앞이었습니다. 강철아를 포함한 7명의 접대원이 청소를 핑계로 그곳에 모였습니다. 오늘이야. 강철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언니 혜진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김정은의 비서실장이 술에 취해 흘린 비밀번호의 일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막내 은하가 작년에 훔쳐 적은 회계장부 속 암호가 두 번째 단서였습니다. 그리고 강철아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태극 반지의 숫자가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시작하자. 강철아가 금고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이 패널 위에서 떨렸고 첫 번째 숫자를 눌렀습니다. B. 두 번째 숫자. B. 세 번째, 네 번째. 금고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7명 모두 숨을 죽였고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강철아가 마지막 6번째 숫자를 눌렀습니다. B.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철컥.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는 수천만 달러 어치의 금괴와 달러 뭉치가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혜진이 입을 막았습니다. 은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게 김정은 동지의 심장이구나. 강철아가 중얼거렸습니다. 7명은 미리 준비한 배낭에 금괴와 현금을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무게는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배낭이 거의 다 찼을 무렵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문 앞에서 강철아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천천히 문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엔 보이부 대좌 조영호가 서 있었습니다. 총을 손에 든 채로 강철아. 조영호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훔친 건 단순한 돈이 아니야. 이것은 김정은 동지의 숨겨진 심장이다. 강철아는 배낭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대좌님, 늦으셨네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를 훔쳤습니다. 조영호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자유, 넌 지금 죽음을 선택한 거야. 죽음이라도 괜찮아요. 우린 이미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강철아가 뒤로 물러서며 다른 6명에게 눈짓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비상구 쪽으로. 조영우가 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강철아를 3년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눈물,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를 사랑했을지도 몰랐습니다. 가지마. 조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면 넌 반역자가 돼. 나도 너를 쏴야 해. 강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좌님, 저는 이미 반역자예요. 태어날 때부터요. 그녀는 비상구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대좌님도 아실 거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 7명이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조영호는 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조영호. 용성 클럽 금고 침입. 용의자 7명 도주. 즉각 추격 시작하라. 그는 금고를 바라봤습니다. 텅 빈 금고. 김정은의 심장이 사라진 자리. 강철아, 넌 내 손에서 반드시 죽어야 해. 그는 총을 다시 들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용성 클럽 뒷문에서 검은색 밴 한 대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최봉수 팀장이 보낸 조선족 브로커 박성민이었습니다. 7명이 차에 오르자마자 박성민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골목을 빠져나갔고 뒤에서 보이부 차량들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바닥에 엎드려요. 박성민이 소리쳤습니다. 벤이 평양 시내를 질주했습니다. 새벽 3시 거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검문소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영호가 이미 전 평양에 비상령을 내린 것입니다.
강철아는 배낭을 꼭 안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금괴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지만 그것은 자유의 무게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신의주까지 4시간. 하지만 검문소를 피하려면 6시간은 봐야 해요. 박성민이 백미러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뒤에서 보이부 차량 2대가 따라붙었습니다. 박성민은 핸들을 꺾어 좁은 골목으로 진입했습니다. 벤이 흔들렸고 금괴가 서로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잡아요. 은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벤이 골목을 빠져나와 대동강변도로로 진입했습니다. 강물이 어둠 속에서 검게 흐르고 있었고 강 건너편 평양 시내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박성민이 무전기를 꺼내 뭔가 중국어로 짧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한 거예요? 강철아가 물었습니다. 국경 쪽 조력자한테 신호 보냈어요. 우리가 지금 출발했다고. 벤이 평양 외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도로는 점점 좁아졌고 가로등도 사라졌습니다. 어둠만이 차창 밖을 채웠습니다.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강철아는 품속의 태극 반지를 만졌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가고 있어요. 당신이 열어준 그 길로. 벤이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비포장도로였고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은하가 멀미를 참으며 입을 막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5시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성민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왜요? 강철아가 물었습니다. 앞에 검문소예요. 박성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원래 여기 검문소는 없었는데 조영우가 미리 배치한 것이었습니다. 검문소 앞에 보이부 요원 4명이 총을 들고 서 있었고 차단기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혜진이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박성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핸들을 꺾었습니다. 벤이 급회전하며 옆길로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차체에 총알이 박혔고 뒷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엎드려요. 박성민이 외쳤습니다. 벤이 산길을 따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나무가지가 차창을 때렸고 바퀴가 돌부리를 넘으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보이부 차량 2대가 뒤쫓아왔습니다. 총성이 계속 울렸습니다. 탕! 탕! 강철아는 배낭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 금괴를 지키지 못하면 아버지의 희생이 헛된 것이 됩니다. 절대 놓을 수 없어.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벤이 작은 개울을 건넜습니다. 물이 튀어올랐고 엔진이 잠시 헛돌았습니다. 박성민이 기어를 바꾸며 다시 속도를 올렸습니다. 산길이 끝나고 평야가 나타났습니다. 저 멀리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저기 강이에요. 은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강 앞에 또 다른 보이부 차량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조영우가 먼저 도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젠장. 박성민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어 중국어로 다급하게 뭔가 외쳤습니다. 강철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압록강 건너편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거기까지는 불과 200m. 하지만 그 200m가 지옥과 천국의 거리였습니다. 벤이 멈췄습니다. 앞뒤로 보이부 차량들이 포위했습니다. 조영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벤 쪽으로 걸어왔고 손에 든 권총을 벤 창문에 겨눴습니다. 강철아, 내려. 조영우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렸습니다. 너희들은 끝이야.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강철아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조영호의 눈이 보였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좌님, 강철아가 창문을 조금 내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묻겠어요. 대좌님은 정말 이 나라가 옳다고 믿으세요? 조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금고 안에 있던 그 돈들이 어디서 온 건지 아세요? 강철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굶어 죽을 때, 배급도 못 받아 거리를 헤맬 때, 그 돈은 저 금고 안에서 썩고 있었어요. 조영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저는 3년 동안 봤어요. 간부들이 술에 취해 자랑하는 걸, 얼마나 많은 돈을 빼돌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숙청했는지. 강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대자님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훔친 이 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조영호는 총을 내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압록강 건너편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국 쪽 조력자들이었습니다. 박성민이 무전기로 확인했습니다. 지금이에요. 뛰어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차 문이 열렸고 7명이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조영호가 다시 총을 들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가면 쏜다. 하지만 7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을 향해 달렸습니다. 조영호가 하늘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탕!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강철아! 그가 절규했습니다. 강철아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영호를 봤습니다. 대자님, 언젠가 대자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자유가 뭔지. 그녀는 다시 달렸습니다.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차갑게 흐르고 있었고 건너편에서 배 한 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뛰어요. 빨리. 박성민이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7명이 차례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이 얼음장처럼 차가봤습니다. 배낭의 무게가 몸을 끌어당겼지만 그들은 헤엄쳤습니다. 조영호는 강둑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총을 들었지만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가라. 가서 살아라.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조영호. 용의자들이 압록강을 건넜다. 중국 영토로 진입했다. 무전기 너머로 평양 본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영호 대자, 당장 중국 측과 협력해서 용의자들을 체포하라. 그리고 김정은 동지께 보고 올라갔다. 동지께서 직접 이 사건을 지휘하신다. 조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탈북이 아니라 체제의 심장을 건드린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끊고 강 건너편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7명의 그림자가 중국 땅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강철아, 넌 이제 끝없는 추격을 받게 될 거야. 조영호는 차로 돌아갔습니다. 추격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강철아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고 새벽 공기가 살을 애는 듯 차갑게 파고들었습니다. 일어나요. 아직 안전하지 않아요. 박성민이 강철아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7명은 비틀거리며 강둑을 올라갔고 거기엔 중국, 조선족 브로커 2명이 낡은 트럭 한 대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요. 브로커 중 한 명이 트럭 짐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김치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그 사이로 사람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7명이 차례로 올라탔습니다. 배낭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금괴가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숨 쉴 구멍은 저기 있어요.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브로커가 손전등으로
천장에 작은 구멍들을 비쳤습니다. 트럭 문이 닫혔고 어둠이 7명을 삼켰습니다. 엔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럭이 비포장도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혜진이 어둠 속에서 강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정말 해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몰라요. 중국은 북한과 우호국이에요. 언제든 우릴 돌려보낼 수 있어요. 강철아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트럭이 2시간을 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간 감각을 잃어갈 무렵 트럭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밖에서 중국어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문이었습니다. 7명은 숨을 죽였습니다. 여기 뭐 실었어요? 중국 공안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치요. 단둥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브로커가 대답했습니다. 문 열어봐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강철아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트럭 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김치 상자들을 훑었습니다. 김치 냄새 장난 아니네. 공안이 코를 찡그렸습니다. 은하가 기침을 참았습니다. 김치 발효 냄새가 숨통을 조였지만 그 냄새 덕분에 공안이 안쪽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아가 문이 닫혔습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7명은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살았다. 막내 은하가 울먹였습니다. 트럭은 단둥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보이는 거리는 평양과 달랐습니다. 간판이 화려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으며 자동차가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여기가 중국이구나.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트럭이 한 낡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고 박성민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내려요. 여기서 이틀 숨어 있을 거예요. 7명이 내렸습니다. 건물은 폐공장이었고 녹슨 기계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임시 침대와 담요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일단 옷부터 갈아입어요. 박성민이 건조한 옷가지를 건넸습니다. 7명은 젖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배낭에서 금괴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젖었지만 금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이걸로 뭘 할 거예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이건 우리 목숨값이에요. 강철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을 구할 돈이기도 하고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민이 라면을 끓여왔습니다. 7명은 사흘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음식을 먹었습니다. 라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게 이렇게 소중한 건 줄 몰랐어요. 은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7명은 담요를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강철아는 천장을 보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에 계세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태극 반지를 꺼냈습니다. 반지를 손전등 불빛에 비추자 안쪽의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4개의 궤, 8개의 숫자.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강철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박성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전화를 끄는 박성민이 7명을 받습니다.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강철아가 물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중국 공안에 정식으로 신병 인도 요청을 했어요. 김정은이 직접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했다고 합니다. 7명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둥뿐만 아니라 전 중국 북한 접경 지역에 수배령이 내려졌어요. 현상금이 1인당 10만 위안이래요. 10만 위안은 하나로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우린 이제 어떻게 해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성민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원래 계획은 베이징으로 가서 한국 대사관에 망명 신청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젠 불가능해요. 베이징 가는 길에 검문소가 수십 개예요. 그럼 다른 루트로 가야 해요. 더 위험하지만 유일한 길이에요. 박성민이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운남성. 거기서 미얀마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얼마나 걸려요? 최소 일주일. 운이 좋으면요. 7명은 서로를 봤습니다. 가요. 강철아가 말했습니다. 우린 이미 돌아갈 곳이 없어요. 앞으로 가는 수밖에. 다음 날 새벽 7명은 다시 트럭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석탄 더미 속에 숨어야 했습니다. 검은 석탄 가루가 얼굴과 옷을 뒤덮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중국 내륙으로 향하는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트럭이 시내를 빠져나가기도 전에 뒤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따라붙었습니다. 차 안에는 조영우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쌍안경으로 트럭을 지켜보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타겟 포착. 추적 시작한다. 평양 본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조영우 대좌, 이번엔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다. 김정은 동지께서 직접 지켜보고 계신다. 조영우는 무전기를 끊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강철아, 이번엔 끝이야. 추격은 계속됐습니다. 운남성까지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석탄 더미 속에서 잠을 자고 휴게소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차가운 빵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강철아의 손은 석탄가루로 새까맣게 변했고 손톱 밑까지 검댕이가 파고들었습니다. 언니, 이거 봐요. 은하가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중국 인터넷 뉴스였습니다. 북한 탈북자 7명, 김정은 비자금 수천만 달러 탈취, 중국 전역 수배령. 기사 아래엔 7명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용성 클럽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우린 이제 중국 전체의 적이 됐네요. 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에요. 강철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자유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죄가 된다면 기꺼이 죄인이 될래요. 트럭이 운남성 쿤밍시 외곽의 한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박성민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하루 쉬고 내일 밤 미얀마 국경으로 출발해요. 7명이 내렸습니다. 폐가는 낡았지만 비바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박성민이 물과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마지막 중국 음식이에요. 내일부터는 정글이니까요. 7명은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쌀밥이었습니다. 다들 왜 탈북하려고 했어요? 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70이에요. 함경북도 청진에서 혼자 사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어요.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옥수수죽을 팔아 하루하루 살아가세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용성 클럽에서 일하며 간부들에게 술을 따랐어요. 그들은 프랑스 와인을 마시고 일본 고기를 먹고 외제차를 타고 다녔어요. 혜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는 옥수수 하나를 아끼며 사세요. 이게 말이 돼요? 다음은 32살 명숙이었습니다. 제 오빠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어요.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의 죄는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거예요. USB 하나 때문에 15년형을 받았어요. 명숙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오빠를 구하고 싶었어요. 돈을 모아서 뇌물을 써서 어떻게든 꺼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탈북을 결심한 거예요?
네. 한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 돈으로 브로커를 고용해서 오빠를 꺼낼 수 있다고 26살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자유가 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멀리를 향했습니다. 북에선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절해야 했어요. 김정은 동지 말씀을 외워야 했고 자아 비판을 해야 했어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한 번이라도 제 생각대로 살고 싶었어요.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제가 듣고 싶은 노래를 듣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강철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김동석이라고 해요. 모두가 강철아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였어요. 철학을 가르치셨죠. 강철아가 반지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체제를 의심하셨어요. 왜 인민은 굶주리는데 수령은 호화롭게 사는지, 왜 자유로운 생각은 죄가 되는지,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용성클럽에 보내며 말씀하셨어요. 저곳에서 진실을 보라고, 그리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라고. 그게 이 탈북이었군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3년 전부터 이 탈북을 준비하셨어요. 한국 국정원과 접촉하고 루트를 만들고 암호를 남기고. 강철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탈북하는 날 아버지는 저 대신 잡히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마 평양 어딘가에서. 강철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박성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모두가 박성민을 봤습니다. 지금 확인된 거예요? 박성민이 전화를 끊고 7명을 받습니다. 김동석 선생님이. 강철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박성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평양 시내 김일성 광장에서 공개 처형됐다고 합니다. 강철아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무릎이 풀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그녀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명령했대요. 반역자의 본보기로 삼겠다고. 박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김동석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강철아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내 딸 철아는 자유를 향해 날아간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강철아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7명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운 뒤 강철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우리 반드시 한국에 가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자유를 쟁취하는 게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에요. 혜진이 강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함께 가요. 끝까지. 네. 끝까지. 다음 날 밤 7명은 미얀마 국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트럭이 아니었습니다. 도보였습니다. 정글을 걸어서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박성민이 앞장섰고 7명이 뒤를 따랐습니다. 배낭에는 금괴와 최소한의 물과 식량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글은 어두웠습니다. 달빛도 나무에 가려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발밑은 온통 진흙과 낙엽뿐이었습니다. 벌레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고 가끔 짐승의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조심해요. 이 근처엔 독사가 많아요. 박성민이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습니다. 7명은 서로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3시간을 걸었을 무렵 국경선이 보였습니다.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중국 국경 초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가 미얀마예요. 박성민이 철조망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어떻게 넘어요? 철조망 밑을 파고 들어가야 해요. 박성민이 작은 삽을 꺼냈습니다. 그가 땅을 파기 시작했고 7명도 손으로 흙을 퍼냈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사람이 지나갈 만한 구멍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씩 들어가요. 소리 내지 말고. 박성민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강철아가 두 번째로 배낭을 밀어넣고 몸을 구부려 들어갔습니다. 철조망의 날카로운 끝이 등을 긁었지만 참았습니다. 7명이 모두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 미얀마예요.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숲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얀마어였습니다. 누구예요? 강철아가 속삭였습니다. 박성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약 밀매 조직이에요. 남자들이 가까워졌습니다. 총을 든 남자가 5명이었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7명을 훑어봤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거야? 그가 서툰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박성민이 대답하려 했지만 리더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닥쳐. 여자들 얼굴 좀 보자. 손전등이 7명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리더의 눈이 빛났습니다. 오, 이거 대박이네. 미인들이잖아. 그가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얘들 데려가. 우리 클럽에서 쓸모가 있을 거야. 강철아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리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릴 건드리지 마세요. 리더가 웃었습니다. 지나가는 거? 여긴 우리 땅이야. 통행료를 내야지. 그가 강철아의 배낭을 가리켰습니다. 그 배낭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한데 박성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린 돈이 있어요. 얼마든 드릴게요. 그냥 우릴 보내주세요. 리더가 박성민을 밀쳤습니다. 너 같은 브로커 새끼는 입 다물어. 난 여자들이랑 얘기하는 거야. 그가 강철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배낭 내놔. 강철아는 배낭을 꽉 안았습니다. 안 돼요. 이건 우리 목숨이에요. 리더가 총을 꺼냈습니다. 그럼 목숨이랑 바꿔야겠네. 총구가 강철아를 향했습니다. 총구가 강철아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쇠 감촉이 피부를 짓눌렀고 강철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셋센다. 하나. 리더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둘. 그때 숲 뒤편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리더의 어깨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으악. 리더가 총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부하들이 당황하며 총을 들었지만 사방에서 손전등 불빛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무기 내려놓고 손들어. 한국어였습니다. 강철아는 그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최봉수 팀장이었습니다. 검은 전술복을 입은 남자 5명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총을 들고 있었고 야간 투시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마약 조직원들이 총을 버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최봉수가 다가와 강철아를 봤습니다. 괜찮습니까? 강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김동석 선생님이 남긴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선생님은 미얀마 루트까지 다 계획하셨더군요. 최봉수가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강철아 아버지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얀마 국경, 북위 24도 32분, 동경 97도 55분. 내 딸이 도착할 곳. 강철아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를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최봉수가 강철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김동석 선생님은 영웅입니다. 그분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최봉수가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밀매 조직은 미얀마 경찰에 인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데리고 태국으로 이동합니다. 태국까지 얼마나 걸려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차로 6시간. 국경만 넘으면 안전합니다. 최봉수 팀이 준비한 SUV 2대가 숲길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7명이 차에 탔습니다. 비로소 폭신한 시트에 앉았고 에어컨 바람이 나왔습니다. 이게 꿈 같아요. 은하가 중얼거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미얀마 정글을 가로지르는 비포장 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강철아는 배낭을 무릎에 올려놓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태극 문양이 새벽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저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차가 3시간을 달렸을 무렵 최봉수의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팀장님, 뒤에서 차량 2대가 고속으로 접근 중입니다. 확인. 속도 올려. 최봉수가 운전자에게 지시했습니다. 강철아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색 세단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 차량의 창문이 내려가고 총구가 나왔습니다. 엎드려요. 최봉수가 소리쳤습니다. 탕, 탕. 총성이 울렸고 뒷유리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강철아는 은하를 끌어안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누구예요? 북한 요원들입니다. 조영우가 미얀마까지 추격해 온 겁니다. 최봉수가 권총을 꺼내 창밖으로 응사했습니다. 탕, 탕. 총알이 뒷차의 본네트를 관통했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국 국경까지 30km 버텨야 합니다. 운전자가 악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SUV가 비포장도로를 미친 듯이 달렸고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뒷차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조영우가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강철아, 멈춰.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강철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조영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집착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대장님, 포기하세요. 우린 이미 자유를 만났어요. 강철아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자유, 넌 반역자야. 김정은 동지의 돈을 훔친 도둑이야. 그 돈은 인민의 피예요. 당신들이 훔친 거예요. 조영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직접 총을 들었습니다. 강철아를 향해 겨눴습니다. 강철아, 미안하다.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앞에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쾅! 도로에 설치된 지뢰가 터진 것입니다. 조영우의 차가 급정거했고 뒤집혔습니다. 차가 여러 번 구르며 도로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팀장님, 조영우 차량 전복. 최봉수가 뒤를 확인했습니다. 뒤집힌 차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조영우가 기어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계속 가. SUV는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10분 후 태국 국경이 보였습니다. 저기 국경이에요. 은하가 소리쳤습니다. 태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고 국경 초소의 군인들이 보였습니다. 최봉수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한국 국정원 최봉수. 태국 이민국에 사전 통보된 탈북자 7명 인계합니다. 차가 국경 초소에 멈췄습니다. 태국 군인들이 차를 포위했고 한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여권과 신분증. 최봉수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장교가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됐습니다. 환영합니다.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차가 천천히 국경선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 7명은 동시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혜진이 울먹였습니다. 차가 태국 땅으로 들어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조영호가 국경선 너머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총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쏠 수 없었습니다. 국경을 넘으면 국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영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철아.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넌 이겼어. 난 졌어. 강철아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차는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6시간 후 방콕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7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 섰습니다. 강철아는 태극기를 올려다봤습니다. 빨강, 파랑, 하양.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 색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 도착했어요. 7명 모두 태극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나와 7명을 부축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강철아는 배낭을 열었습니다. 금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 금괴는 북한 인민의 것이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로 북한에 남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 아버지 김동석 선생님의 이름으로 써주세요. 대사관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석 선생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7명은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한국 음식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쌀밥. 드세요. 고향 음식입니다. 7명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찌개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우리 음식이구나. 혜진이 울며 웃었습니다. 우리 드디어 집에 온 거예요. 그날 밤 강철아는 대사관 숙소 창가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 이제 자유예요. 하늘을 봐도 노래를 해도 웃어도 죄가 아니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손길처럼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저에게 자유를 주셔서. 강철아는 태극 반지를 끼고 잠들었습니다. 이틀 후 7명은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저게 하늘이에요. 은하가 감탄했습니다. 저 위에 우리가 있어요. 6시간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7명이 입국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탈북 과정이 어땠습니까? 김정은 비자금을 훔친 이유가 뭡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강철아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7명이 김정은의 비자금 금고를 털어 탈북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루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희의 탈북 루트는. 강철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땅의 자유를 위해 북한에서 희생된 저의 아버지이자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 김동석 님의 피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을 무기로 삼아 저희를 지켜준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 국정원의 헌신 덕분입니다. 강철아가 품에서 태극 반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유품입니다. 이 반지 안에 새겨진 태극 문양이 저희를 자유로 인도했습니다. 그녀가 반지를 높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자유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입국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7명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자유의 땅에서, 인천공항에서 7명은 국정원이 준비한 차량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고층 빌딩, 환한 가로등, 끊임없이 오가는 자동차들. 여기가 정말 한국이구나. 명숙이 중얼거렸습니다. 평양이랑 완전히 다르네요. 차는 서울 서초구의 한 정부 시설로 향했습니다. 탈북자 보호센터였습니다. 최봉수 팀장이 7명을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정도 보호조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 후에 정착 지원 시설로 가시고요. 정착 지원이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곳입니다. 거기서 3달 정도 생활하시면서 한국어 교육, 직업 훈련 등을 받으시게 됩니다. 강철아가 배낭을 내렸습니다. 금괴는 이미 대사관에서 국가에 기증했습니다. 김동석 선생 추모 기금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팀장님, 강철아가 최봉수를 불렀습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최봉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오겠습니다. 김동석 선생님에 대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7명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강철아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폭신했습니다. 평양 용성 클럽에서도 이렇게 좋은 침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당신이 보여주고 싶었던 세상이군요. 다음 날 아침, 최봉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낡은 파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철아가 물었습니다. 김동석 선생님이 우리에게 남긴 기록들입니다. 최봉수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10년 전부터 우리와 접촉하셨습니다. 최봉수가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김동석이 강철아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북한 체제의 환멸을 느끼셨어요. 특히 고난의 행군 시기, 수많은 인민이 굶어 죽는 걸 보시면서요. 강철아는 사진을 만졌습니다. 아버지의 웃는 얼굴. 선생님은 결심하셨습니다. 딸만큼은 이 지옥에서 구하겠다고. 최봉수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10년 전에 쓰신 편지예요. 강철아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나의 딸 철아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라. 아빠는 내가 자유를 얻는다면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것이다. 북한은 감옥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곳이다. 아빠는 내가 그 감옥 밖으로 나가길 바란다. 하늘을 보고 노래를 부르고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곳으로. 그것이 아빠가 내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다. 용성 클럽에 들어가면 힘들 것이다. 하지만 참아라. 그곳에서 너는 진실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이 너를 자유로 인도할 것이다. 태극 반지를 잘 간직해라. 그 안에 아빠가 만든 암호가 있다. 그것이 내 탈출 루트가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딸.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것이다. 아버지 김동석. 강철아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최봉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선생님은 10년 동안 북한 내부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김정은의 비자금 위치, 당 간부들의 부정부패,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수백 명의 탈북자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강철아가 파일을 넘겼습니다. 아버지가 몰래 찍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굶주린 아이들, 황폐한 시골, 텅 빈 배급소. 아버지는 이걸 세상에 알리고 싶으셨구나. 최봉수가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체포되기 직전에 보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강철아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최봉수 팀장님께 제가 곧 체포될 것 같습니다. 보이부가 제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 딸이 탈북에 성공한다면 제 목숨은 아깝지 않습니다.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철아가 한국에 도착하면 이 편지를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말해주십시오.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내가 자유를 쟁취한 것이 아빠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감사합니다, 팀장님. 대한민국 만세. 김동석. 강철아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살아서 미안해요. 아버지가 대신 돌아가셔서. 최봉수가 강철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은 당신이 살아주길 바라셨어요. 그것이 선생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한참을 운 후 강철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싶어요.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최봉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의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7명 모두 한국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무사히 끝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강철아는 서울 마포구에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김동석 북한인권재단이라는 간판이 문 위에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금괴로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7명은 모두 재단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혜진은 탈북자 상담을 맡았고 명숙은 정착 지원을, 은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강철아는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거기엔 김동석 선생을 추모하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애국지사 김동석 선생 추모비. 강철아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자유,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이 자유를 전하겠습니다. 그녀는 태극 반지를 비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키워주셔서, 자유를 주셔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비석을 비췄고 태극 반지가 붉게 빛났습니다. 강철아는 일어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이 나라의 국민이에요. 자유로운 국민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날 밤 강철아는 재단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탈북자 지원 신청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첫 주에만 20명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시작이구나. 강철아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신청서. 이름 박순희 46세 출신 함경북도 청진 가족딸 미선 10살. 강철아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순희 씨, 강철아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전화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함께 새 시작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강철아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제가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꿈을요. 1년이 흘렀습니다.
강철아는 서울 마포구의 재단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가 쌓여 있었고 벽에는 탈북자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7명은 모두 재단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탈북자 상담을 맡았고 명숙은 정착 지원을, 은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했습니다. 언니, 오늘 새로 도착한 탈북자 가족이 있어요. 은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온 분들이에요? 함경북도 청진이요. 엄마랑 딸 둘이에요. 강철아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볼게요. 상담실로 가니 40대 여성과 10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야위고 지쳐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철아예요. 강철아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여성이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박순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안전해요. 박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철아는 옆에 앉은 아이를 봤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미선이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선이, 배고프지? 밥 먹을래?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철아는 은하에게 신호를 보냈고 은하가 김밥과 주스를 가져왔습니다. 미선이가 김밥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먹어도 돼요? 물론이지. 다 내 거야. 아이가 김밥을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박순이가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 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건지. 강철아가 박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여기선 매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박순이가 강철아를 봤습니다. 선생님도 북에서 오셨다면서요? 네. 2년 전에 왔어요. 그럼 왜 탈북을 결심하셨어요? 강철아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10년을 준비하셨어요. 10년을요? 네. 아버지는 제가 자유를 얻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탈출 루트를 만들어 주셨죠. 박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미선이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박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어요. 미선이가 학교에서 남조선 노래를 흥얼거렸대요. 강철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친구가 몰래 들려준 노래였대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불렀대요. 그래서요? 보이부가 학교에 왔어요. 미선이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박순이가 울먹였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애를 정치범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강철아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오셨어요? 제가 뇌물을 썼어요. 가진 돈 다 털어서. 그리고 그날 밤 바로 탈북을 결심했어요. 박순이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그 지옥에서 키울 순 없었어요. 노래 한 곡 부른 게 죄가 되는 나라에서. 강철아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몰래 들려준 남한 노래. 잘 오셨어요. 이제 미선이는 마음껏 노래할 수 있어요. 강철아가 미선이를 봤습니다. 미선아, 여기선 어떤 노래를 불러도 괜찮아. 아무도 너를 잡아가지 않아. 미선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강철아가 휴대폰을 꺼내 음악을 틀었습니다. 밝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선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노래, 제가 부른 노래예요. 그럼 같이 불러볼까? 강철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선이가 강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박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단 사무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7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올해 우리가 도운 탈북자가 213명이에요. 혜진이 보고했습니다. 내년 목표는 500명이에요. 명숙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해요. 김동석 기금도 거의 다 썼고, 강철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어요. 그녀가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북한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야 해요.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해요. 혜진이 강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함께 가요. 끝까지. 네. 끝까지. 석 달 후 재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없는 편지였습니다. 강철아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강철아에게 나는 평양에 있다. 너의 이야기를 들었다. 중국을 통해 소문이 들어왔다. 7명의 여인이 김정은의 금고를 털고 자유를 찾았다는. 우리도 용기를 얻었다. 너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언젠가 우리도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날까지 부디 살아서 우리를 기다려달라. 평양의 한 시민. 강철아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를 얻을 그날까지.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북한에서도 누군가 이 별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자유를 꿈꾸며. 그날 밤 강철아는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우리 1년 동안 213명을 도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가 꿈꾸던 일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어요. 강철아가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미선이라는 아이를 만났어요. 10살이에요. 노래 한 곡 불렀다고 정치범이 될 뻔했대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북한은 여전히 지옥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한 명씩 구하고 있어요. 그녀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약속한 거 기억하시죠? 자유를 지키고 나누고 퍼뜨리겠다고. 강철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지키고 있어요. 매일매일요.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자유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평양의 밤꽃에서 자유의 수호자가 된 여인. 강철아는 태극 반지를 만졌습니다. 아버지, 이 반지처럼 저도 끝까지 빛나겠어요. 북한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손길처럼 따뜻하고 자유롭게. 강철아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내일 또 누군가를 도와야 했습니다. 내일 또 누군가에게 자유를 전해야 했습니다. 강철아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앞을 향해, 자유를 향해, 희망을 향해. 오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댓글로 점수를 남겨주세요. 정말 재밌었다면 100점, 너무 재미없었다면 50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행운이 함께 하실 거예요.